강력했던 대제국이 단 며칠 만에 지도 위에서 홀연히 사라져 버릴 수 있을까요? 동아시아의 한 축을 굳건히 지탱했던 발해가 어째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갑작스러운 종말이 한반도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 같은 역사의 전환점을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발해의 멸망은 단순히 한 국가가 쓰러져간 비극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드넓었던 북방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나아가 고려라는 새로운 나라의 탄생과 그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마치 한편의 드라마틱한 역사 영화 같은 반전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사건이거든요. 과연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번성했던 발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저와 함께 그 감춰진 진실을 찾아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고구려의 광활한 옛 땅 위에 찬란하게 피어났던 발해는 그야말로 북방의 웅장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서기 698년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조영이 동모산 기슭에 나라를 세우면서 위대한 역사의 서막을 열었죠. 패망한 고구려의 유민들과 말갈족을 규합하여 강력한 힘을 길렀고 머지않아 동아시아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발해는 스스로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천명하며 남다른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당나라에 보내는 외교 문서에도 고려 국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했음을 분명히 밝혔죠.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발해인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던 고구려의 혼과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9세기 전반 선왕 대인수 시대에 이르러 발해는 국력의 절정을 맞이합니다. 드넓은 만주벌판은 물론 연해주와 한반도 북부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호령하며 오경 15부 62주의 행정구역을 갖춘 대제국으로 성장했죠. 당나라는 발해의 눈부신 발전과 번영을 보고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 즉 해동성국이라는 찬사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문화 또한 당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독창적이었습니다.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에서 출토된 벽화와 석등, 그리고 다양한 유물들은 발해의 예술과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죠. 발해의 수도 상경용천부는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떠 건설되었지만 그 안에는 고구려의 기상과 발해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국제무역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상인과 외교관들이 오가며 활발하게 교류했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굳건하고 자랑스러운 제국이었던 발해가 어째서 그토록 허무하게 사라졌을까요? 그들의 영토는 너무나 넓고 군사력은 막강했으며 문화는 찬란했기에 그 어떤 위협도 쉽게 넘볼 수 없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과 마주하게 합니다. 거대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균열, 그리고 북방 초원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던 새로운 그림자는 발해의 운명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해동성국이라 불리던 발해의 찬란한 시대는 과연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될까요? 해동성국이라 불리던 발해의 찬란한 시대는 과연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될까요? 그렇게 굳건하고 자랑스러웠던 제국이 어째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까 하는 의문은 우리에게 많은 상념을 안겨주죠. 마치 겉보기엔 멀쩡한 거목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처럼 발해의 멸망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급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우연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몰락 뒤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었죠. 발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왕 대인수 이후 찬란했던 해동성국의 기세는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위풍당당했지만 발해의 심장부에는 서서히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나무가 겉은 푸르러 보여도 속으로는 병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은 조정의 안정성을 흔들었고 넓디 넓은 영토는 오히려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발해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였기에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일은 더욱 중요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 지역과 부족 간의 불만은 쌓여갔고 이는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오랜 평화는 군사력의 약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때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 강력했던 군대가 점차 해이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발해가 내부적인 혼란과 약화의 징후를 보일 무렵 북방 초원에서는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란족의 등장이었습니다. 거란은 본래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지만 10세기 초 야유라복이라는 걸출한 지도자 아래 마침내 통일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야유라복이는 단순히 힘만 센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탁월한 전략적 안목을 지닌 야심가였죠. 그의 눈에는 발해의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이 탐스러운 먹잇감으로 비쳤을 겁니다. 거란족은 발해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에 발해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발해의 쇠퇴는 거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죠. 야유라복이는 자신의 강력한 기마군단을 훈련시키고 발해 침공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는 발해를 침략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경 분쟁을 조장하거나 발해 내부의 불안 요소를 이용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노리듯 거란은 발해를 향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북방 초원에 거친 바람은 이제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발해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발해는 과연 이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겉모습에 취해 다가오는 재앙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발해는 그 거대한 폭풍을 막아낼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북방 초원에 거친 바람은 단순한 전조가 아니었죠. 서기 925년 거란의 야유라복이는 마침내 발해를 향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듯 거란의 기마군단은 발해의 국경을 순식간에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침공은 발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발해는 어쩌면 내부의 문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바깥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위협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란은 발해의 심장부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발해에 찬란했던 역사는 비극적인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죠. 거란군의 첫 번째 목표는 발해의 서쪽 방어를 책임지던 부여부였습니다. 발해의 굳건한 방어선 중 하나였을 부여부는 거란의 기습 공격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부여부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발해 전역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마치 둑이 터지듯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방어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죠. 이어서 거란군은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을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당시 발해의 군사력은 이미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 있었고 갑작스러운 침공에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상경성은 발해의 자부심이자 심장이었지만 거란군의 맹공 앞에 그 위용을 잃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발해의 상경성은 거란군에게 함락당하고 말았죠. 수도 상경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성 하나가 함락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곧 발해라는 거대한 제국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발해의 왕과 귀족들은 속수무책으로 거란군에 의해 포로가 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타는 성벽, 무너지는 성문, 그리고 거란군의 칼날 앞에서 속절없이 유린당하는 발해 백성들의 비명은 그 어떤 역사서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상상만으로도 처참한 비극이었을 겁니다. 동북아시아의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고구려의 기상과 영광을 이어받았던 발해는 그렇게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고 허무한 멸망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발해 백성들에게는 이제 혹독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들은 거란의 지배 아래 놓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고향을 등져야 했습니다. 수많은 발해 유민들이 살기 위해 남쪽으로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고난과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거친 눈보라와 매서운 추위, 굶주림과 질병은 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오직 희망 하나만을 붙들고 걷고 또 걸었죠.
발해에 광활했던 영토를 가로지르는 그들의 행렬은 마치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처절하고도 장엄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고려였습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은 발해 유민들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며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후예들이었기에 왕건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착을 도왔습니다. 고려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며 발해의 정신이 한반도에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발해의 멸망은 분명 비극이었지만 그 유민들의 대이동은 한반도 역사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고려의 품에 안긴 발해 유민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망국의 슬픔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고려는 이들을 품에 안으면서 고구려의 계승자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의 의미를 넘어 북방 민족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한반도 전체의 민족적 범주를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고려라는 이름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으니 발해 유민들을 포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조 왕건은 북진 정책을 천명하며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유입되면서 고려는 북방 지역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고구려 계승 의식을 공유하는 든든한 동력을 얻게 된 셈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맞추듯 발해의 후예들이 고려라는 새로운 그림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간 모습이었죠. 실제로 발해의 마지막 왕자였던 대광현은 고려에 귀부하여 대광이라는 성을 하사받고 고려의 고위 관료로 중용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발해 유민들이 고려의 군사와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며 고려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지식, 그리고 북방의 기상을 고려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냈고, 이는 고려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죠. 마치 여러 색깔의 물감이 섞여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듯 발해의 문화와 정신은 고려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결국 발해의 멸망은 단순히 한 왕조의 비극적인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적으로 재편한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던 것이죠.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 동북아시아의 한 축을 담당했던 발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고려는 북방의 빈자리를 채우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다 새로운 물줄기를 만나 더욱 힘차게 흐르는 모습과도 같달까요? 발해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얼마나 오랫동안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됩니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내부의 균열과 외부의 위협 속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준엄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발해 유민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확장해 나간 과정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또 무엇을 포용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발해는 비록 거란의 침공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찬란했던 문화와 강인한 정신은 고려라는 새로운 국가의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 한반도 역사의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토는 바뀌었을지언정 고구려로부터 이어진 북방의 기상과 민족적 호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발해의 멸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이정표였던 셈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역사의 연결고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